환자들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머리가 찌릿찌릿 전기자극이 오는 것 같다, 아니면 뒤가 지끈하게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래서 뇌졸중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MRI를 찍어달라거나 아니면은 뇌졸중에 대한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깨고 정확히 알아서 환자가 실제로 뇌졸중이 걸렸을 때 적절한 대처를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도 여러 분씩 오셔서 머리가 아픈데 뇌졸중이 온 게 아니냐, 그래서 뭐 MRI나 CT를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자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짧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뇌졸중은 거의 대부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간혹 머리가 아픈 뇌졸중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뇌졸중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병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이 유튜브 한다고 거의 밤 1시까지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뭐를 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애들하고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찰나에 이 뇌졸중에 대해서 영어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strokes. Strokes is an illness when blood flow to the brain is cut off. When brain cells are starving for oxygen, the brain cells become damaged. This cutoff of blood to the brain is called strokes. So what kind of symptom do they have? The symptom of stroke can cause a drooping face. What is the drooping of face? Only one side. Only one side. And what other symptom do they have? They can have weakness in the legs or arms. They can have trouble speaking, changing with vision, loss of balance, or memory loss. So what kind of tests can they do? They can do blood tests, head MRI, head CT, electrocardiogram, cerebral 다시 해봐. cerebral angiography. Can they have a headache? You don't know? Yes. Yes. Only a few people. Okay, not often. Okay?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박수. High five. No, we need to do treatment. No, it's okay. 제가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이거라도 시켜야 되겠다 해서 30분을 주고 찾아보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꽤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뇌졸중과 뇌출혈. 그래서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허혈성 뇌졸중을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ischemic stroke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뇌졸중의 87%, 뭐 통계마다 80%에서 90% 사이를 차지하는 뇌졸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생기는 뇌졸중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뇌졸중은 이제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핏줄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자, 그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할 것은 TIA라고 해서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타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뇌졸중의 증상이 왔다가
24시간 안에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TIA 또는 미니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뇌졸중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뇌졸중에 대한 증상이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이쪽 바깥이 아프거나 뭐 우리하거나 아니면 전기 자극이 찌릿찌릿 가는 그런 느낌이 뇌졸중인가 하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뇌졸중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굴, 팔, 다리 등의 마비나 느낌의 저하가 오는 거가 가장 흔하고요. 이제 언어 이상이 올 때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수 있거나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입이 말을 듣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할 때 내가 안녕하세요를 하려고 하는데 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안녕하세요를 말하고 하는데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른 단어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이게 증상이 왜 이런 게 흔하냐면 특정 부위 뇌의 어떤 데가 손상이 갔느냐에 따라서 이 증상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정 부위마다 완전히 증상이 다르니까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 뒤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시력의 저하가 된다든지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고 걸음의 장애, 하지 마비, 균형 장애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가는 두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통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갑작스런 심한 구통이고 구토나 어지럼증을 동반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통을 일으키는 뇌졸중은 흔하진 않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서브아크노이드 헤모레지라고 해서 뇌출혈이 중에서 서브아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건데요. 뇌출혈 중에서 머리가 아픈 가장 대표적인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왜 내과 외래에서 볼 때 환자들이 머리가 아프면 뇌졸중이 아니나 그 이유는 보통 환자들이 오늘 딱 아파가지고 30분 만에 외래로 오진 않죠. 그러니까 뭐 한 3일, 4일, 일주일, 2주일 아파서 머리가 우리하게 아파서 왔다.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뇌출혈이 아닙니다. 이 서브아크노이드 헤모레지는 보통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게 도끼로 머리가 찍힌 것만큼 아프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없다. 갑자기 굉장히 갑자기 아픈 그런 통증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통. 그리고 이제 머리가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구토가 나는 그런 증상을 같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사망률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서브아크노이드 헤모레지가 있었다. 그래서 뭐 3주, 4주 동안 머리가 아팠다. 그럼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3주, 4주가 지나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로 찾아오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뭐 도끼로 찍어 맞았는데 외래로 오진 않죠.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엄청나게 아파서 오는 사람들은 머리 CT를 찍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외래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머리가 살짝 아프다는 걸 가지고 CT를 찍지 않는 이유죠. 자, 그래서 이 서브아크노이드 헤모레지의 뇌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 즉 이제 동맥의 혈관이 혈관벽이 약해져서 그 동맥류가 팽창을 하다가 혈압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 팡 터지게 되면 그게 바로 뇌출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 중에서 10만 명당 10명에서 15명이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더 수치가 낮은데 일어날 확률이 한국하고 일본은 이 숫자보다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911, 한국에서는 119 앰뷸런스를 바로 불리셔가지고 그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 그런 응급사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두통이 있는 뇌졸중으로 흔하지 않은 뇌졸중이고요.
가장 흔한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 전체 뇌졸중이 8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원인은 동맥경화증이 되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막힌 거를 말하죠. 그래서 뇌에 가는 혈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물론 우리가 이 인터널 카로티드 알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돼서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브랜치가 생기고 또 브랜치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갈래로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로 왼쪽 머리 앞쪽 부분에 이제 뇌졸중이 온 것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MR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MRI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환자가 누워 있을 때, 천장을 보고 누워 있을 때 우리가 환자의 다리 부분에서 이 사람의 뇌를 쳐다봤을 때를 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환자의 다리 쪽에서 이 사람 머리를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 지금 위쪽이 환자의 얼굴 쪽이고 아래쪽이 환자의 머리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이 환자의 오른쪽이 되겠고, 오른쪽이 환자의 왼쪽 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 보면 하얀하게 지금 보이는 것이 1시, 2시 방향에 하얀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오른쪽이지만 환자로 볼 때는 환자의 왼쪽 뇌에 손상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손상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그러니까 경동맥으로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나눠져 가지고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라고 해서 브랜치로 나간 거기 중에서 윗부분으로 가는 그 혈관이, 그 슈퍼리얼 디비전으로 간 혈관이 막혔을 때 이와 같은 병변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왼쪽에 경동맥이 완전히 막혔다. 쉽게 막히진 않는데요. 뭐 어떤 트롬버스 혈전인 같은 경우가 팡 가가지고 거기를 탁 막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환자의 왼쪽 뇌가 전체적으로 다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오른쪽 몸이 전부 마비가 되고 그 시력장애, 완전 뇌의 뒤에 부분,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아랫부분이 이제 시신경을 담당하는데 그쪽도 망가지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혈관 조사를 한 거죠. 제 아들이 이제 cerebral angiography라고 발음하기 어려운 그 단어를 말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angiography를 해서 볼 수도 있고 MRA 같은 거를 해서 이제 MRI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인 것처럼 왼쪽에 그 내경동맥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박리가 돼서 찢어지면서 오히려 그쪽 위에 부분은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혈관이 안 가는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뇌졸중이 오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게 가장 흔한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흔하긴 하지만 또 다른 흔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subdural hemorrhage라고 해가지고 SDH, 경막 하출혈이라고 한국말로는 써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외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MRI에서 오른쪽 1시부터 3시 방향에 이제 하얀하게 보는 게 이제 출혈이 돼가지고 뇌를 누른 경우인데요. 실제로 제가 인턴을 하기 전에 이제 외과를 돌 때 제일 먼저 본 환자 중에 이제 어떤 백인 할머니였는데 연세가 꽤 되신 분이었어요. 70 정도 됐나?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 넘어졌는데 큰 부상이 아니라서 병원을 안 오시고 집에서 그냥 치료를 하셨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정신 혼미와 혼수 상태로 빠지면서 그 응급실을 왔더니
뇌를 찍어봤더니 뇌출혈이 돼가지고 뇌를 눌러서 이제 혼수 상태로 빠져가지고 응급수술을 하게 된 환자였는데요. 천천히 특히 노인분들은 어디서 넘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뇌가 심하게 타격을 안 받았어도 뇌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을 경우 팍 가다 어디다 딱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멈추게 되면 그 멈추면서 그 안에 있는 뇌가 확 움직이면서 핏줄을 살짝 찢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피가 조금씩 새면서 결과적으로 이 뇌출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바로 증상이 나오지 않고 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증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증상이 나오는 거는 이제 왼쪽 그림처럼 목욕탕에서 쓰러진 분들 1년에 몇 번씩 이런 분들 보는데요. 목욕탕에서 쓰러지면 바닥이 완전히 그 돌바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외상도 있지만 내상으로 뇌 안에 출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실려가지고 오면은 이제 응급수술을 해야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특이하게 그냥 살짝 넘어져서 자기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른쪽에 손이 약간 마비가 오는 것처럼 그 numbness, 그러니까 좀 찌릿찌릿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이쪽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팔 쪽이 이쪽을 찌릿찌릿하다 하는데 제가 손을 들어보라니까 이쪽 오른쪽 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절이 아파서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보냈더니 지금 이런 경막하 출혈이 생겨서 뇌를 완전히 밀어서 죽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해서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벌써 뭐 뇌졸중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약간 치료거를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뇌졸중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게 됩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혈관이 막혔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졌거나 완전히 치료가 반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뇌졸중이 왔는지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 규명이 된 후에 이게 출혈인지 아니면 허혈성인지 아니면 혈전이 생겨서 혈전을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혈관 박리, 혈관이 찢어져서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따라지는데요. 이렇게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 가장 흔한 허혈성 뇌졸중에서 이 치료는 혈관이 막히고 동맥경화증이 문제였으니까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항응고제를 쓰게 되고요. 막혀서 등 그런 거니까. 그리고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지혈증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고지혈증 약을 주지만 그리고 이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동맥경화증으로 해가지고 더 막히는 거를 방지를 여러 가지로 해주기 때문에 스타틴의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혈관이 막힌 경우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스텐트로 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그런 치료의 옵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뇌출혈의 치료에서는 이제 어떻게 뇌출혈이 됐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서브듀럴 헤모레지 같은 경우는 뇌수술을 해서 벌홀이라고 해서 이제 하면서 바깥에 아까 내 MRA 끝에서 바깥쪽으로 피가 고여가지고 뇌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뇌 머리에다가 바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를 빼게 됩니다. 그런 수술을 하고요. 서브듀럴 헤모레지는 뇌의 안쪽이기 때문에 응급수술이나 엔도바스큘러 철사를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코일링이고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클리핑을 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맥류가 있는 거를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따르기 때문에 치료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의사를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어떤 약을 먹는다 이러면은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자기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럼 나도 그거를 먹어봐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험이 있으신 분이 그럼 이 약 내가 탔으니까 같이 먹어 이러면서 같이 먹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출혈이 됐고 어떤 사람은 막혔기 때문에 출혈한 사람이 막힌 사람의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출혈을 하게 만드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막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이 오히려 독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약을 나눠 먹는 그런 문화는 진짜 없애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저를 보기 전에 약을 타서 누구한테 줬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일 뻔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니까 이렇게 자신의 약을 다른 사람과 나눠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옆집의 아저씨나 아니면 교회에 자기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병원에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